네, 4월 29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아쉽죠?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장중 62,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살짝 빠지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주간 종가는 63,0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박스권을 우리가 지금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으로 나눠서 바라봤잖아요. 6만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그리고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 그 박스에 해당하는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그 박스권에서 좀 놀아줘야 된다. 그러다가 위로 뚫어내고 다시 전고 돌파 테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거시경제적인 악재성 재료들 그리고 중동 리스크,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6만 달러 위에서 자리해 주는 건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면 더군다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격하게 급반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4만 달러에서 7만 3천 달러까지 가는데 두 달이 안 걸렸으니까 엄청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여차하면 6만 달러 리테스트, 아차하면 한 5만 5천 달러까지도 리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나 이렇게 조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갈 텐데 약간 하방 압력 재료들도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당장 내일이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최대 관심 포인트는 과연 어느 정도 흥행을 할 것인가,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특히 중국 본토에서의 자금 유입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스탠스는 비트코인 금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죠. 그래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 금지라고 2021년 9월에 이미 공표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홍콩, 중국이잖아요. 홍콩에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 투자 자금, 즉 겉돌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붕괴, 주식 시장 개판, 그러다 보니까 금 ETF로 중국 내부에서 돈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갈 곳 잃은 자금들이 홍콩으로 건너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아주 많이 보수적으로 지금 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의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국에서도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홍콩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 재밌어요. 사실 우리가 홍콩 이슈를 좀 간과해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뭐 미국 월가처럼 막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홍콩에서 이 ETF 발행사들의 면면을 보면 블랙록 같은 존재는 없어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처럼 진짜 이 세력급 기관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사이즈를 가진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다가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호화폐 사용자 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이죠.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래서 윌리우가 재밌는 표현을 해요.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지역에는 작은 비밀이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라고 2022년 후오비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사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어떤 사용 환경을 보면
사실 이미 국내 거래소라고 약간 좁혀서 도메스틱의 관점에서 바라보긴 좀 어렵죠. 업비트 정도 되면 이제 글로벌 거래소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뭐 북미나 남미를 다 합친 거,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 사용자 수가. 이런 것들은 홍콩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관심도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차원에서는 이런 데이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호주에서도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호주 주식거래 80%를 처리하는 호주 증권거래소가 연내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바네크 호주 지사 등 ETF 발행사들은 호주 정부에 이미 ETF 출시를 신청한 상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대륙별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북미에서 지금 히트를 쳤고 아시아로 넘어오고 이게 오세아니아 쪽으로 번지고 유럽에서도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대륙별로 빵빵빵빵 튕기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 그런 그림들이 하나씩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웨어스 디지털 이라는 책임자 저스틴 아자든이라는 사람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티커를 예약해둔 상태다. 호주에서 지금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티커 예약도 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지금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시작점은 미국이었지만 이제 아시아에서도 딱 내일을 기점으로 아주 흥미로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초대박 터뜨렸고, 홍콩 아시아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내일 출시가 되고, 호주에서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5월 28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N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후에 비트코인 ETF가 영국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게 이제 유럽으로까지 딱딱 번지는 그런 그림, 아주 예쁜 그림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지구촌 곳곳, 여기에 뭐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재밌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관전 포인트인데, 특히 이제 뭐 두바이 같은 곳은 워낙 적극적으로 크립토 허브 도시로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고 있다 보니까 홍콩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바로 두바이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시장에서 펼쳐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적인 결과, 과연 월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숫자가 등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뭐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약간 크립토 인더스트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하게 참 다채롭게 전폭적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참 이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이 상당히 멍청하다 보니까 아쉽죠. 참 아쉬워요.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저는 딴 것보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리드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리드를 할 만한 기업들과 맨파워를 가진 국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멍청한 짓 하고 있고 정치권 뭐 여야 합심으로 또라이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측면에서 봤을 때 업비트, 빗썸 같은 글로벌 거래소가 있고, 그러니까 부산 같은 도시에서 크립토 허브 도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인천 같은 데도 지금 블록체인 도시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한마음으로 끌어가면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미래에셋 같은 회사는 이미 해외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 다 출시해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출시를 했잖아요. 글로벌엑스. 다 이제 모든 경험치과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홍콩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도 더 이상 이제 멍청한 짓은 조금 수위를 낮춰가면서 이 시장을 바라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그러니까 내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홍콩에서 빠방 하고 등장할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뭔가 방향성에 대한 어떤 꿈틀거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 후반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 금리 이슈입니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에서는 97% 넘게 동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는 그냥 조금 이제 변수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금리 인하됐다 그러면 땡큐 이렇게 바라봐야지 금리가 인하되는 걸 기다린다라는 어떤 스탠스는 이제 약간 의미가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와중에 연준의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아주 험난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GDP 숫자가 좋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속에서 성장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벌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이제 시장을 또 덮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낮춘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기보다 아차하면 금리 한 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미국에서 한두 번 내리는 거 우리나라엔 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거라고 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초저금리 시대는 우리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뭐 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번 이 체질 개선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이슈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투자 시장에 특히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라면 조금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2016년도의 집값 계속 오르죠. 집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피아트 머니의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플레이션.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2016년에는 이 집을 사려면 비트코인 664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6.6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증대됐다 라고 정리가 되는 상황. 사실 비트코인의 어떤 무서움은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성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체제로서 반감을 가지고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탈중앙화, 권력에 대항하는 탈중앙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 이슈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게 또 적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무섭다. 이미 이제 아직도 비트코인이 그게 뭐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는 조금 평가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교환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는 이미 세팅이 끝났다. 이제 방향성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타이밍에 마이클 반데포페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단순 도구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서운 거죠.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탈중앙화, 반정부, 이런 약간 정치적인 이념까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트코인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 도구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의미는 그 시대가 부여하는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화폐의 어떤 가치와 의미는 시대가 부여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조개, 예쁜 조개가 화폐로서 역할을 했고,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실버, 금, 은과 금이 화폐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도 그 시대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블록체인 시대, 디지털화된 이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에 이런 가치가 이미 주입돼 버렸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 개인들이 이 투자 내지는 투기의 수단으로서 의미 부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강했는데, 이제 월가에서 정식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방향성 세팅은 이미 끝났고, 이게 얼마나 가속화될지 여부, 특히나 이제 탈중앙화된 정치적 도구로서의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위상과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게 이제 시세 가치와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될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인식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주간 차트를 보면 흐름이 예뻐요. 지금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사실 한 5만 5천 달러까지 빠지더라도 리테스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포물선형 랠리를 벌이기 위한 어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16,000달러가 깨졌을 때 정말 지랄도 풍년이었던 2021년 11월 이 가을, 참 그랬던 시기에서 여기 73,000달러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등을 지금 해줬고, 당장 연초만 하더라도 2월만 하더라도 4만 달러에 자리하고 있던 게 지금 7만 3천 달러 찍었으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냥 뭐 올라갔고 뭐 요 정도 조정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고 요 정도 조정 오는 그런 느낌. 지금도 가고 요 정도 조정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공포스럽게 느껴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과거처럼 뭐 40% 수준의 급락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봤던 것 중에는 닥터 프라핏의 언급이 제일 조금 끄덕끄덕하게 되더라고요.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까지 65일 동안 38,0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 횡보를 했어. 이게 22% 정도의 오르내림을 보였던 거지. 최근에 65일 동안 6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까지 23% 범위에서 횡보를 지속하고 있어.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반등을 위한 횡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강세 횡보라고 표현을 해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이제 시간 문제다.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매수 안 하고 패턴이 완성돼서 급등할 때, 반등할 때 그때 아마 매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 같은 개미들은 심장이 간이 콩알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이 매수하기에는 더 좋은 시기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USDT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최근 60일 동안 전체 공급량의 8%가 추가로 발행이 됐다. 큰 손들은 이미 움직이면서 지금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USDT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 압력, 재료 내지는 전조 단계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살짝 반등이 나와줬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을 추가적으로 좀 더 받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흔들흔들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3,000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는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쉬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 BTC가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5월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4,500달러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지금 4,000달러 찍고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 ETF 이슈가 잘 된다라면, 사실 5월에 미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 땡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내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홍콩에서 상장되고, 그리고 나서의 그 반응, 뭐 밋밋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시세에도 밋밋한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아니라 예상 이상의 어떤 돌풍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도 주변 정서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5월 달에 지금 줄줄이 몰려 있습니다. 5월 23일 바네크, 아크 투애니언 셰어스가 24일, 그리고 5월 30일이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이 6월 18일, 인베스코 7월 5일, 블랙록이 8월 7일, 그리고 피델리티가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은 8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5월은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또 그걸 모르는 거죠. 또 뭐 늘 변수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지금 사실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고 출시가 된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어쨌든 먼저 지금 치고 나오는 거라서, 미국 정부가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결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5월 승인 가능성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5월에 되지 않더라도 연내에는 확실히 또 승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증권 예탁 결제원에 등록을 했다. 그래 티커까지 나왔다. 이거 승인된다라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세가 살짝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자체가 승인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승인을 앞두고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 자체가 승인을 의미하는 자동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맞는 거라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왜 이랬을까를 놓고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너스 같은 경우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런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 가능성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승인 안 될 가능성이 지금 75%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잖아요. 블룸버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사실 또 뭐 이거 한 방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또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포인트 지점으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